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건데 보통 이맘때면 온도탑의 온도가 50도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싸늘하게 식었다고 합니다. 한파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조금 더 나누면 마음도 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억 단독주택 공시가격 내년엔 16억이 된다. 9억에서 16억으로 바뀌는 겁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통보가 됐습니다. 올해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70%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단독주택이 그래서 크게 늘어날 듯하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지원 끊기고 무관심해 1년도 못 간 평창의 환호. 평창 동계올림픽 올 겨울에 있었죠. 지난 2월입니다.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싸늘하게 식었다 그러네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다시 얼어붙은 동계 스포츠, 스켈레톤 금메달 딴 윤성빈, 큰 기쁨을 줬었는데요. 평창의 우수한 시설 두고도 운영 주체 못 정해서 훈련도 못하고 있답니다. 이게 뭡니까? 또 있습니다. 여자 컬링 팀킴은 갑질에 멍이 들었죠. 또 있습니다. 정부 지원 국민 응원 사라지고 선수들 척박한 환경에 사기는 뚝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창의 환호 벌써 잊은 건가요? 자, 이번엔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명동 상인 30명 중 29명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8,350원 감당 못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인데 명동의 상인들 큰 부담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군요. 최저임금 인상 D-5일 자영업 현장을 둘러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명은 내년에 또 오르는지 몰랐다. 알바 내보내도 안 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이런 한숨이 나오고요. 일부 상인들은 이런 제안도 좀 하고 있답니다.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유치원법 철벽친 한국당, 이렇게 돼 있고요. 산안법마저 연내 처리 마가. 산안법은 이른바 김영균법,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 국회에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환노위 법안 소위 재심사 합의 실패. 한국당에서는요, 의견 수렴을 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난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윤철 경희대 교수, 변한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와대 압수수색의 의미, 타미플루 부작용, GP 철조망 선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위의 아파트,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내용입니다. 기사 보시죠. 자, 매일경제입니다. 문정부 들어 첫 청와대 압수수색, 임종석 조국 소환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비서실장과 민정수석까지 과연 갈 것인가, 이 문제군요. 내용 보겠습니다.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청와대 임의 제출 형식으로 협조했습니다. 압수수색이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뒤져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하는 걸 받아 갖고 온 거죠. 대검은 오늘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제의 김 수사관에 관한.
자, 그리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군요. 관심사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오늘 발표할 그 내용이다.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가 관심인데 김 수사관의 형사적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것인지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군요. 자, 내용 좀 더 있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사태 현황, 청와대 민정실의 문건 보고, 그러나 청와대는 보고받은 적 없다 반박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문정부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먼저 청와대 압수수색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네. 이제 관심은요.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건 그리고 더구나 어제 이제 PC도 좀 넘겨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는데 네. 윗선, 즉 임종석, 조국 요 두 인물에게까지 검찰의 수사가 올라갈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그 압수수색을 한 장소도 본관이 아니고 창성동 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검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외곽 건물이고요. 그 실제 민정수석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은 이제 들어가지 못했고 연풍문에서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은 거죠, 자료를.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여기 두 분의 법조인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저희 예측하지 못하게 불시에 가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목적인데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받을 테니 이제 달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과 수술식 그러니까 김태우 조사관의 수사관의 그 어떤 비리 혐의에 맞춰진 그런 이제 자료 요구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저 핵심은 제 쟁점은 사실 이 두 분의 부패비서 그 민정비서관과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이 보고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다면은 사실은 그 두 분을 소환해서 조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불러서 할 때는 어떤 일정한 정도의 증거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그 부분이 과연 지금 검찰이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금 최수영 평론가의 전망대로라면 이번 검찰의 수사는 특감반원 개인의 약간 일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면 뭔가 청와대 내부의 지시와 보고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 둘 중에 하나 좀 갈리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로 판명이 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압수수색까지 이게 필요한 사안이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 문제를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당사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주장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실관계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부 다 이게 무슨 뭐 보고 라인을 거쳐가지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청와대가 이미 제출 형식으로 PC까지 다 내놓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감 발언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 일탈, 비위 정도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신 거네요. 자, 김수혜 교수님. 사실 여기 기사에 잠깐 봤습니다만 오늘 검찰이 이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근데 이게 이 사태가 이게 기본적으로 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검찰의 수사라든지 뭐 이 부분들이 이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기한 그 과정들 그 부분이 이제 그 정치권 내에서의 여러 이제 그 기싸움이나 이런 문제로 시작이 돼갖고 특히 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여러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이제 크게 당했던.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이제 우리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권이나 권력의 그 작용 속에는 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한 있고. 한국당의 생각은
이게 우리 때만 있었던 게 아니네라면서 그렇죠. 어제 이렇게 예. 폭로를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 일종의 예.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문제를 좀 면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현재 촛불 정부임을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나 이 청와대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부담을 짓게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떠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해 가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는 남아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변원방 변호사께서는 어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검찰에서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압수수색에 착수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내에 대한 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미 제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만 받아가라라는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은 현 정부도 역시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전 정부에서 현 민주당과 문재인 그 당시 이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국민들이 개탄할 만한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되면서 국정원의 이제 정보 담당관들, 이른바 IO들이 모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청와대 특감반에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역할을 기소해왔던 것이 아니냐라는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일부의 자료만 제공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불순물이라고 칭하는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면서 그 해당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현상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역시 현 정부도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전과 같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똑같은 비난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그 날 오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새로운 폭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환경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선 기사에 잠깐 보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자기 사람 안치기 위해 부처 동원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 하나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청와대 환경부로부터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 현황 보고받았다. 이렇게 문건을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요. 민정수석실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내용 좀 더 보죠. 이 문건의 내용 중에 나와 있는 일부입니다. 환경공단 강모 본부장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에 도움을 줬다고 하지만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이라고 적혀 있다. 또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표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후임자 임명 때까지 근무하기로 한 인사로 분류됐다. 내용만 보면 분명히 뭔가 좀 이런 게 왜 작성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리스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고요. 어젯밤 환경부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했지만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서 넘겨준 것뿐이다.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문건은 금년 1월, 2018년 1월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건을 보고받은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 어제 한국당은 드디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것이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그런 문건 보고받은 바 없다. 그리고 환경부는 이거는 그 김 수사관이 요청해서 그냥 넘겨준 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쟁점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공직 기강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과연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느냐. 이게 김 수사관이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느냐. 어쨌든 환경부는 세 건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는 했습니다.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작성한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서울경제창조혁신센터장의 이제 그 사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만일 사실 여부를 밝혀진다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이 정부 양식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 이 사건이 밝혀지고 그다음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민간의 사찰 여부가 확인되면은 이건 상당히 이 정부의 도덕성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사안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제 환경부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문건 작성 자체를 좀 부인했다가 이제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작성을 했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월에 요청을 해서 갑자기 이런 명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넘겨준 것 뿐이다. 그리고 이게 장관이나 차관 윗속까지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작성에 넘어갔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게 뭐 현 정권의 블랙리스트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 자체가 김태우 수사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정지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요청해서 했었고 또 그 민정수석실로부터도 지적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오버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이전 정권의 관행을 못 버리고 조사를 하다가 지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시도 없었는데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확보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마치 현 정권에서 지시해서 한 것처럼 지금 부풀려지고 있고 그 폭로자가 공교롭게도 그거를 만들었던 지금 또 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조사관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마치 뭐 폭로한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현 정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시각이 이제 환경부의 어제 해명인데 지금 오늘자 일간지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지시에 따라서 특감 반원들이 300여 개 공공기관장에 관한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있다. 이런 또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또 오늘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또 관심을 모는데 김철 교수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 이제 한국 정치 딱하다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딱하다. 지금 이게 뭐 이런 문제 뭐 이게 굉장히 뭐 사실이다 뭐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중대한 사안이고 이제 이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그 청와대에서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김영남 전 의원은 보고받은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받았다고 전제를 해버리고 자꾸 이미 이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제를 깔고 그다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당에 대한 뭐 지지 여부 그 문제를 떠나서 정치권이 지금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여타의 상대가 있는데 거기서 밝힌 입장들을 전혀 고려치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이제 정쟁을 자꾸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생각이 들고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어쨌든 만들고 저 문서가 나왔다면 이게 김태우 씨가 이제 뭐 그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뭐 하고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수사해갖고 밝히고 또 그거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이제 환경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여러 경험들을 거치면서 이런 이제 부당한 부분 또 청와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그런데도 각 부처에서는 이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출을 요청하니까 제출을 한 거예요, 만들어서. 거절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게 결국 지금 그 촛불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러게요.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인 이제 이런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공직사회들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걸 굳이 왜 만들어서 제출?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 요구하고 있다. 그럼 뭔가 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청와대든 뭐든. 근데 이런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고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짚고 넘어갈 대목이네요. 오히려 정치권이 지금 뭐 청와대가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려면 환경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정부에 대한 리빌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죠. 지금. 변호원 변호사. 지금 이 환경부 문건 자, 김태우 수사관의 독자적인 행동에 따라서
확보하게 된 것이냐 아니면 지시가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냐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될 것 같으네요. 김태우 수사관이 당시에 6급 예. 공무원이었습니다. 일개 예. 청와대 행정관인데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환경부에 이러한 문서를 요청했다고 해서 환경부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예. 그대로 제공했다. 예. 이것을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 국정원의 아이오들이었거든요. 예. 국정원의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이제 정보 수집하는 부서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예. 부서의 해당 아이오들이 예. 해당 기관에 가서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예. 하면은 이것이 관례도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건을 제출했던 것이었고요. 예. 그 과정이 아이오가 폐지되면서 그 과정을 지금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들 입장에서는 예. 과거에 아이오들이 했었는데 아이오들이 없어지고 청와대에서 사람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여전히 관례대로 제출을 했던 것이다라고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 문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시가 없이 일개 그 특감 반원들, 수사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서류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블랙리스트라든가 국정원의 정치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관련 사건을 하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정확히 보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동일합니다. 완전히. 예. 어떻게 지시를 받고 예. 어떻게 담당 그 정보관들이 접촉을 해서 정보를 받고 그것을 예. 올리는지 완전히 동일한 사실이거든요. 한국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벌어져 있던 일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정권이 바뀌어서 촛불 정권으로 새로운 정권가 생기겠다. 그럼 환경부에서 일개 6급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런 상실 민감한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청와대도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다는 것 자체는 과거 아이오들이 국정원 아이오들이 하던 역할들을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아무튼 연일 폭로 그리고 연일 해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일들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관련 기사로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이 문제로 조금 논란도 있었고요. 또 비판을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보존 지침 어기고 GP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죠. GP 철조망 여당 의원들의 선물한 사단장. 남과 국이 GP를 없앴죠. 그러면 거기에 나온 이 잔해들이 나게 되는데 그 잔해를 기념품으로 만들어 갖고 여당 의원들의 선물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액자처럼 만들어서 요게 철조망을 잘라서 이렇게 기념품을 써서 누구누구 뭐 의원께 드립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요. GP 시범 철술 때 나온 철조망 일부 기념품 액자로 만들어서 부대 방문한 여당 의원 7명에 전달했는데 이게 보존을 해야 된다는 지침을 어긴 거랍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들은 논란이 일자 반납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야당은 국가안보기강이 해이해졌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조망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렇습니다. 김철 교수님. 이런 거는 기념품 왜 만들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 있지만 저런 모습입니다. 뭐 글자도 써 있고요. 액자로 저렇게 철조망 일부를 잘라서 기념품을 줬는데 여당 의원들은 또 받아간 거죠. 주니까. 그런데 이 사단장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사단장께서 이제 저런 거를 저렇게 기념품을 만들라 지시는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의 지침이 전달이 안 됐다 이게 지금 해명인데 본인은 지시했고 저거를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면 안 된다라는 국방부의 지침이 전달이 안 된 상태였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사정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사단장께서 이제 뭐 그걸 기념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공하자 뭐 이런 이게 상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 마인드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프렌들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걸 표현해야 될까요? 이 사단장 이게 굉장히 높은 지휘관이신데 뭐 평화와 뭐 번영 시대에 간다 뭐 한다 이 문제를 떠나서 군으로서의 본질적인 이제 태도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좀 정치인들 오고 뭐 하고 해도 좀 깐깐하게 굴고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 기념품이라는 거는 저 기업체 견학을 가거나 어떤 뭐 박물관 이런 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견학을 갔을 때 그때 그 작은 기념품 좀 받아가는 건데 글쎄요. 지금 평화무드긴 하지만 그래도 전방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런 기념품을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뭐 저게 이제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제공하거나 그럴 수는 있다. 이게 국방부가 이제 어떤 지침을 만들고 뭐 하는 그 가운데 뭐 협의에 따른 결정이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사단장께서 이제 저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정치인들한테 저거를 먼저 이제 제공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들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진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줄 서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비가 나오거든요. 이거 그런 시비를 받아도 억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예. 세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예. 싶었는데요. 첫째, 지금 김 교수님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여당 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가장 더 큰 문제는 12일 날 날짜를 보면 12일 날 사단장이 이 액자를 제작을 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미 4일에 국방부에서는 관련한 시설물 보존을 잘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대 관계자 해명은 사단장께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 지침이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이게 강행됐다. 아니 군에서 명령과 보고 체계라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런 일이 이런 걸 해명이라고 내놓는 것인지 제가 정말 군의 양식이 의심스럽고 지침이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사단장이 모르고 지시했으면 빨리 보고를 해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시란 주체이기 때문에 빨리 보고해야지 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고 체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정말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 GP가 철거된 그런 상황에서의 기념품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군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보 태세를 갖출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군의 본연의 책무입니다. 이런 기념품 만들고 하는 것들은 GP가 지금 없더라도 그렇죠. 안보 태세는 이 상황에서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군의 태도이자 핵심적인 자세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대로 이런 이제 뭐 선물 기념품 만드는 거 이거 국방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할 일이죠. 군의 일선 부대 최전선에 있는 지휘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세월이 지금 흐르고 시간이 흐른데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잔해는 기념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그거는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걸 왜 일선 사단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액자까지 제작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선물했느냐.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그리고 군이 이러니까 지금 약간 안보 불안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명의 인물에 관한 정치 기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군요. 이쪽에 있군요. 한국당 자객 공천 1호는 오세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빅매치가 차기 총선에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을 지금 추미애 전 대표의 지역구죠. 근데 여기에 당협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으로 오세훈 전 시장이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도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추가 공모 나서면 오 시장이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되고 차기 총선에서는 두 사람이 격돌하는 빅매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먼저 벼랑병 변호사. 진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까? 한국당으로서는 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라는 좀 지상 절차들의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다시 나서서는 여전히 개혁되고 쇄신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인물들이 와서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고 또한 과거처럼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새롭게 좀 공감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제 이른바 격전지 험지에 나가서 한번 뭔가 멋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광진을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험지입니까? 수도권 전체가 다 험지죠. 강남, 서초, 송파 정도 제외하고는 다 험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광진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의원님이 또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당내 중진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가셔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시고 야성을 보이고 뭔가 이제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지만 좀 당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난 이 선거에서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은 종로에 출마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지역구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새로운 인물인가요? 지금 뭐 이미 그 국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제 뭐 타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내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랑 붙여서 체급으로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지 뭐 새로운 인물의 인적 쇄신의 입장에서 오세훈 시장을 간판으로 내세우겠다 이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뭐 새로울 게 없는 인물인데 뭐 영입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네요. 아무튼 오세훈, 추미애 두 정치인이 총선에서 맞붙게 된다면 확실히
관심은 끌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사회 관련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미플루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타미플루 부작용 안 알린 약사 과태료 300만 원. 그런데요, 의사는 제재를 못한다 그러네요. 여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약값 센 복약 지도료 900원이 포함돼 있어서 약사는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의사는 어겨도 제재 규정이 없다. 그러자 약사 왜 우리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톡을 통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날씨가 추워진 탓일까요? 주변만 봐도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병, 독감에 걸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1일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타미플루 부작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중생의 유가족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렸는데요. 타미플루에 대한 복약 지도를 병원 의사와 약사로부터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해당 병원은 사전에 부작용을 알리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별도의 처벌이 내려지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타미플루, 스위스 제작사가 개발한 대표적인 먹는 독감 치료제인데요. 국내에선 지난해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이에 복제약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독감엔 효과적이지만 양날의 검처럼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크게 늘었고요. 부작용으로는 구토와 어지럼증,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대처하는 방법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복용하면서 수시로 관찰하는 건데요. 경련이나 발작 등의 이상 증세가 의심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 타미플루 지금 혹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먹어야 됩니까? 중단해야 됩니까? 네,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그래도 타미플루의 약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복용을 중지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작용 같은 것이 이제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직 부작용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문제가 되는 환각이나 환청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복용 과정에서 반드시 좀 잘 관찰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그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용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시라 이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있군요. 자,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강릉 펜션 사고 학생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동아일보는 추가적인 내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도 보일러 비극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강릉 참변 막을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산 가정집 보일러 배기통과 분리된 상태에서 7세, 9세 아이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검찰은 무자격 설치업자 등 약식 기소했지만 유족이 반발하면서 업무 과실치사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좀 더 철저하게 조치를 취했다라면 막을 수 있지 않았냐. 그리고요, 아이를 잃은 40대 엄마, 대응 소홀로 아픔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자, 김유철 교수님. 이런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또 그다음에 뭐 유치원 어디 펜션 갔다가 화재 나가지고 아이들 죽고 뭐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한국을 또 떠나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의 이제 의미들이 뭐냐? 단순히 이제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체제라든지 어떤 뭐 전문성이라든지 뭐 자격 여부냐 이 문제로 그냥 끝날. 그러니까 왜 무자격 설치업자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좀 깊게 크게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안전이 중요한 가치이고 규범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뭐하고 해서 뭐 편법이나 반칙도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하고 했던 방식대로 숨가쁘게 살아온 거죠.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그 성장의 이면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계속 가갖고서는 이게 이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계속 죽어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 그래서 그냥 관리 감독 체계도 체계지만 이런 그 전체적인 이제 규범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문에서 언론 보도 잠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인 그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이제 지역사회 노력이나 이런 뭐 지자체의 또 그 어떤 제공, 그런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뭐 결국은 유권자나 이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어떤 선거나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뭐 상대방 정량만 하고 막 이런 정치인들 뽑고 뭐하고 할 문제들이 아닌 거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꼼꼼히 챙기는 게 이게 민생인데 이 민생 챙기기 정치인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군요.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패널 분들의 속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김용균법 그리고 유치원 3법 왜 안 되나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일 오늘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법안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좀 소개하는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어머니 절규에도 김용균법 막판까지 애간장 태우는 정치권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 내용에는 합의 이뤘지만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자, 그리고 유치원 3법도 이견을 못 좁히고 있어서요. 여당을 중심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서 야당의 반대를 제외하고라도 강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고 잘 안 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보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 넘어가요. 꼭 해결을 돼야 되는데, 예. 울고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국회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이제 국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법안 자체를 정치 도구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딜의 정치적 딜의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더뎌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신중함의 발로일 거라고도 생각은 되지만 뭐 왜 지연되고 있는지는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당락을 바꾼다, 당선 당락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예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삶이 아니라 본인의 삶이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조대진 변호사는 그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변한봉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처벌보다는 비용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사고가 생기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아니면 위험을 외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법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험을 외주하지 않고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직접 고용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매뉴얼에 어긋나게 두 사람이 근무해야 될 곳에서 비용 때문에 한 사람만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건 비용의 문제로 풀어서 기업에서 매출의 몇 %는 반드시 안전 비용으로 투자를 하게 한다라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뭔가 제재를 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뭐 재하청 제도업하지 말아라 위험을 외주하지 말아라 그걸 금지하겠다 그걸로는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런 법안이야말로 그야말로 보여주기 법안인 것 같고 조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김용균법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위험을 외주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처벌하고 사업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라면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이거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인들이 좀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다 깊은 고민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많은 시청자분께서 이미 아시겠지만요. 김용균법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일을 하다가 숨진 그 사고 이후에 법안이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치원 3법은 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마련된 법안인데 국회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고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사정인데 그 사정의 배경을 저희가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요. 일단 이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12월 임시국회 뭐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불발될까요? 저는 뭐 김용균법은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법은. 그다음에 유치원 3법 문제도 유치원 3법 문제 조금 좀 제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이 신중함도 지나치면 실수라고 쓴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입장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하게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회계관리에 일어나는 문제는 좀 고민이 좀 더 유치원 3법과 관련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얘기죠? 거죠. 그다음에 김용균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된다. 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에서는 결과보다는 때때로 태도가 더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태도가 더 결정합니다. 자, 신중한 건 좋습니다. 신중한 건 좋은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이밍을 놓치면 다 녹은 아이스크림이 되고 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 정서와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신중한 자세만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공당으로서 조금 적절치 않다. 다만 그동안 충분히 벌써 김용균법만 해도 2, 3주의 시간이 흘렀고 그다음에 이 유치원 3법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정기국회 때 나왔던 얘기가 국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간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결론으로서 보여주고 그것이 그것이 이제 국민에게 태도로서 접근할 때 비로소 이제 그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이제 그 선출된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함도 적절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너무 과하면 그것도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함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나 지나치면 실수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좀 바깥 하자. 느낌표까지 찍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권이 지금 바깥 안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협의하고 하는 건 뭐 좋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산업안전법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미. 이게 이제 구의역 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반복되었던 참사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문제는 사실은 비용 문제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그 작업장 안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어떤 질서가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주화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차별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뭐 있다 뭐 한다 하더라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가갖고 그 딴 사람들을 불러요.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게끔 만드는 권한을 행사할 그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용 안정의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 때문에 법안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제 이게 비용 뭐 정규직으로 쓰자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생겨 안전을 뭐 하고 하자고 그러면 또 뭐 시설비가 많이 들어 이렇게 접근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작업장 내에서 그 차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업안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 생명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을 잘 이제 취지를 살려가지고 입법에 빨리 좀 임하는 것이 정치권이 이제 해야 할 도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여야 각자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치의 가장 본질은 합의와 타협인데
그 타협 오늘 막판 협상을 벌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기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있군요. 중앙일보입니다. 일단 사진을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요. 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도로가 북부 간선도로입니다. 서울에 있는. 근데 이 도로를 씌웁니다. 콘크리트로 씌우겠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 씌우고요. 그 위에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도 쓰고 아파트도 쓰고 같은 땅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계획이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기사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도로 위에 임대 아파트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될 텐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소음, 진동 이거 해결하기 어렵다. 땅 밑에 이 어마어마한 도로가 지나다니는데 진동과 소음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북부 간선도로 덮개 씌워 1000가구를 여기다 짓겠다. 그리고 차고지 주차장에도 2200가구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렇다면 땅값 부분은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다라는 찬성 의견과 이거 전시효과 아닌가, 쇼 아닌가라는 또 이 반대 지적도 있어서 이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이 계획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아주 참신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북부간선 도로를 다 막아놓고 그 위에 무슨 아파트를 짓느냐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만 생각하면 뭐든지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가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다른 나라의 오사카라든지 그렇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미 있었던 그러니까 해외에는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전례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된다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좋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싸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네 분 중에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반대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김수희 교수님. 지금 이게 박원순 시장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구상하신 아이디어이고 또 이제 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에 우리가 그리고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가 2022년까지 8만 가구 정도를 만들어갖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참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요 도로 위 아파트를 포함해서 다른 곳까지 해서 한 8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과연 그게 그 8만 가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 통제권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이제 도심의 환경을 재조성하는 것은 참 이제 좋고 시장으로 사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시장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탈서울을 해야 서울도 좋게 만들고 대한민국도 발전시키는 겁니다. 탈서울? 또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금 대통령 하시겠다고 그러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서울을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의 좋은 수도로 만들 거냐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작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확신과 이유를 줄 수 없는 좀 이렇게 그런 정책에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조금 우려가 가고 그렇습니다. 김수희 교수께서는 우려의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최수영 변호가.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1000가구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도 방식인데. 그러니까 주택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원순 시장께서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적인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와 행보를 쏟아내고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그 지향점과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전 시 대통령의 이제 청계천 프로젝트가 그랬고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프로젝트가 그랬듯이 본인은 굉장히 부동산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지점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해결사임을 좀 자임하는 그런 좀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좀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려는 생각인데 저는 그래서 주택을 공공재 측면에서 다루는 건 좋은데 과연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장기적인 철학과 비전이 담긴 그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보니까 이 임대 아파트 역시 이제 도로 위에 도로를 활용한 거죠. 그리고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공원도 도로를 활용한 공원인데 도로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긴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자, 이번엔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 그런데요. 무면허 만취 운전에 뺑소니. 이 운전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다 있습니다. 무면허, 그것도 만취 운전, 그것도 뺑소니. 이렇게 됐군요. 그런데요, 이 음주 부부는 4번째 적발이라 그러네요. 지난달 면허가 취소됐는데 운전을 하다가 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경찰, 죄질이 불량하다. 영장 신청 방침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른바 윤창호법. 음주 운전 사고 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그 윤창호법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첫 적용되는 연예인 기록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 네.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더 자숙을 하시고 본인이 돼야 될 분이신데 물론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는 분이시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윤창호법이라고 처벌 강화법까지 등장된 상황에서 여전하게 자신의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윤창호법이 그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아마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 같고 긴급 체포된 이후에 일단은 그 도주 우려라든가 없다고 해서 일단 석방을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뭐 석방을 했었는데 경찰에서는 윤창호법을 감안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좀 더 보완서를 거쳐서 증거관계를 완비한 후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아마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이 3가지가 겹치기도 쉽지 않은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생각에서 운전대를 잡은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번에는요 2개의 신문 사설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평가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과 동아일보 사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관한 평가를 사설에 실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은요. 기적 울린 남북 철도 착공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동아일보는요. 착공 이벤트 딱 여기까지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의 사설 이쪽에 있습니다. 평화협력 새시대 기적 울린 남북철도 착공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여기 보면요. 남북 상생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면요. 그동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말하는데 다행히 지난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이후 교착이 풀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기대를 할 만하다. 이렇게 전하면서 평화협력의 새시대 기적을 울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군요. 동아일보 남북 철도 연결 착공 이벤트 비핵화 없이는 딱 여기까지다. 일단 제목부터가 비판적입니다. 내용 보시면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나서기 전에 철도 도로 연결 같은 핵심 인프라 지원이 시작되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동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또 있습니다. 그런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오직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사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2개의 사설 지금 연속해서 봤는데요. 4분 패널께서는 어느 쪽 사설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먼저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개성으로 오는 철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서울과 이곳 판문점역까지는 불과 74km입니다. 북남철도 도로 협력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결여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추춤거려서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네. 두 개의 사설 저희가 지금 나란히 화면에 좀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한겨레 평화협력 새시대 기적을 울린 남북철도 착공이다. 동아일보 남북철도 연결 착공 이벤트 비핵화 없이는 딱 여기까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두 개의 사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일부 공감하는 한겨레 사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동아일보 사설에 제가 더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번 철도 착공식, 착수식이 사실 정확한 맞는 표현이지만 다 착공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비건 대표가 아니었으면 막부 조전이 아니었으면 사실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사가 됐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북한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거론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니까 신년사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신년사, 위원장이 신년사가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한 그대로 비핵화가 담긴 프로세스를 내놔라. 그 신년사에 내놔라는 미국의 아주 이제 우회적인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 2월이 되면 미국 조야가 어지러워집니다. 민주당이 이제 하원의 여당이 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이제 제한적인 좀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은 사실 관료들과의 대화보다는 트럼프와의 담판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그런 그 속성을, 그 성격을 좀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비핵화의 의지를 담지 않는 한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기 의지를 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동아일보의 사설이 조금 더 본질을 짚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느 쪽 사설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그 비핵화에 관련된 의지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지만 한겨레 그 칼럼에 대해서 저는 더 좀 이렇게 더 긍정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이게 좋은 그 행사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사고 국민들의 영혼이 담긴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비핵화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 있다면 뭔가 좀 비껴서 보기보다는 그 자체를 좀 바라봐주는 게 필요한데 그대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철도 착공식 하는 것도 이것만 해가지고는 뭐 잘 되겠어라고 바라다 보면 잘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까지 간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조심조심 간 거다. 그건 좀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 달라. 그 말씀이시네요. 자, 김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저도 뭐 이제 한겨레가 지금 시점에서는 뭐 더 타당한 입장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그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하고 이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지금 국제 질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재편기에 들어선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나 유엔을 포함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가 국제사회의 목적이거나 지금 중대한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무역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 질서도 재편되고 있고 또 정치적 리더십들이 그 경제 질서 부분이나 난민 등 여러 이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뭐 굉장히 이 새로운 질서 재편을 위한 뭐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사실 오히려 지금 이런 움직임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다 새로운 질서 재편의 계기들로 적극적으로 보고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지. 저러면 대북 제재 공조의 균열이 가가지고서는 큰일이야. 해가지고 저거 신중하게 가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지금 큰 그림들을 그리고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동아일보 사설은 너무 좁게 그 남북 분단이라고 아주 예전 냉전 시대의 그 질서 부분을 전제로 놓고 지금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변원봉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동아일보의 사설이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 남북 사이가 비핵화라는 문제는 단순히 남북 사이 의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북한 철도상 같은 경우는 연설하면서 뭐 우리의 의지로 해버리자 이런 약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대북 제재와 맞물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은 남북 간의 결단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관계가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공도 없는 착공식 이벤트를 한다 그래서 남북 대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국제사에서 뭔가 물꼬를 튼다는 것은 지나치게 좀 순수하고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사설 두 개를 짚게 되는데 딱 2대2로 정확하게 반으로 갈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관련 기사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남혐도 여혐도 아니다 물음표가 돼 있고요. 이수혁 사건 한동안 꽤 떠들썩했습니다. 쌍방 폭행 결론 이른바 속칭으로 쌍피입니다. 쌍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CCTV 진술 등 종합 이렇게 해서 경찰 5명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했는데 경찰 결론 존중해야 뭐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동안 이 이수혁 사건을 놓고 진짜 남혐이냐 여혐이냐 막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은 저 중간에 딱 쓴 거예요. 글쎄요, 이 판단. 일단 조대진 변호사, 이 판단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뭐 가장 본인들 입장에서는 쉬운 판단이었겠죠. 왜냐하면 뭐 이제 물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남자들 측에서 제공한 이 영상에는 본인들이 유리한 영상들이 나오고 여자 측에서는 또 본인들이 또 각각의 유리한 영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봤더니 양쪽 다 잘못이 있다라고 처리를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공정한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물론 CCTV나 여러 가지 그리고 진술들을 확인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또 이거를 글쎄요. 일각에서는 또 고지고대로 보지 않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변원봉 변호사. 저희 쌍방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제 경험을 보면 과거에는 경찰이 좀 더 사건을 면밀하게 봐서 그 사건을 발생한 주도자가 그러니까 원인자가 누군지를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그 사람은 처벌을 하고 이제 서로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너무 자극을 해서 이제 같이 싸웠던 사람은 기소유예라든가 처벌을 경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같이 싸웠더라도 좀 더 과실 책임이 먼저 어느 저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너무 자극을 하고 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싸웠던 경우는 사실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한쪽만 쌍방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한쪽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제 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상해 진단서 2주 내고 이쪽도 상해 2주 진단서 내면 그냥 쌍방 폭행으로 처리해버리면서 그냥 50대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떼버리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더 원인을 살펴보면 누가 먼저 자극을 했었는지 누가 먼저 폭행을 유도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남측 여측 모두 다 전치 2주에 상해 진단서 내니까 서로 그냥 쌍방 폭행으로 해서 그 벌금을 내겠다.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원인을 밝혀보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남혐, 여혐 이 논란을 좀 의식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이제 네 가지의 이제 그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갈등, 그다음에 빈부 갈등, 그다음에 인연 갈등, 마지막 남녀 갈등. 왜 이렇게 갈등 젠더 갈등이 이제 포함해 사대 갈등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은 단순한 사건도 매우 쟁점으로 비화되는 그 네 가지에 한 번에 걸리면 커지는군요. 그 프레임에 들어가면 걸리는 거죠. 이번 사건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흔히 새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주점 간의 다툼일 수도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 젠더가 휘발을 끼얹으면서 엄청난 사건들을 비화했던 거거든요. 청와대 게시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을 경찰이 뭐 기계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있는 그대로 해서 이제 정황적인 증거만을 근거로 그냥 이렇게 처분 내렸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찰의 고민이 왠지 묻어나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려견, 집에서 강아지나 개 키우신 분들 많은데 그 얘기군요. 아기 숨지게 했는데 진돗개는 입마개가 면제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내년 맹견 5종 입마개 의무화가 되는데요. 진돗개, 풍산개 등은 빠져서 허점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어른엔 순해도 아이에는 공격적이다. 그래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 빠진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돗개, 풍산개도 꽤 사나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철 교수님, 이거 좀 고민해 볼 문제 같기도 하네요. 아니 뭐 입마개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사람에 대해서도 정규 비정규 직구들이 개에 대해서도 뭐 진돗개, 풍산개 어떤 개는 하고 어떤 게 안 하고 이렇게 되나 봅니다. 이게 목적과 취지가 정확하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새기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안전을 위한 거고 특히 아이에 대한 문제거든요. 입마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아지나 개를 동반해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물론 귀여운 강아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강아지는 때로는 이 다른 행위들이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키우시는 분들이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살을 내는 추위란 표현이 딱 맞는 날씨입니다. 아침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오후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